이제 36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경선인 수도권 경선을 이제 약 2시간 뒤부터 치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내다보는 그런 구도인데요. 오늘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4.9%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18.7%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서 또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확정된 홍준표 지사 후보와의 3자를 한번 가상 대결을 해본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46.1대 26.3, 11.9. 자, 3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물론 저기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있지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결국 뭐 지금 이제 각 당의 지금 그 후보들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내 정당이 5개니까 5명의 주자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본선에 들어갈 때까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선이 들어가고 난 뒤에도 과연 이 지금 이 오자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예. 그것이 하나의 관건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만약 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와의 지금 양강 구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오자 대결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내용상으로는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넘쳐 보이는데 그까지 가기에는 좀 적지 않은 난관과 고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다자구도를 보시면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무려 6%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안희정 지사가 5%포인트 가량 하락했거든요. 네. 두 사람 다 각각 오름폭과 내림폭이 커요. 자리 바꿈이죠. 일단 뭐 안철수에서 안철수 안희정의 순으로 자리 바꿈이 됐고요. 이 자리 바꿈의 과정들을 잠시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온 이후에 20%에서 25%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17에서 13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 5%포인트 차이로 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 예. 뒤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안희정 이 지사한테 쏠리면서 안희정 지사가 다시 20에서 25% 정도 선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즉 20에서 15, 15에서 10 이 폭들이 안희정에서 안철수로 바뀌면서 한 5로 50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보수 성향의 표심들이 반기문, 한교안, 안희정, 그 다음에 안철수로 이동해 나가면서 네. 계속 부스러지고 있다. 아하. 그 결집력들이 부스러지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분산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여론조사도 참고를 해서 좀 보시겠는데요. 이 KSOI라고 불리는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대통령 적합도, 지지도와는 다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22.3%를 보이는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상당히 고무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물론 34.6% 문재인 전 대표의 1위는 공고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자구도에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표의 표와 그다음에 뭐 3자구도, 4자구도일 때의 문재인 전 대표가 갖는 표가 이제 크게 저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최대치를 보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 적합도가 2위라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범보수층에서의 지지가 저 적합도에까지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유권자들은 이 3자 구도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는 유권자는 양자 구도를 원할 텐데 정치권에서 이 포스트 조기 대선 이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절대 양자 구도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범보수의 유권자층과 정치권의 그 괴리감, 그것이 대선 국면에서 실제 정치권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각 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 중에 지지율이 높은 상위 후보들을 저희가 뽑아서 사자 대결을 시켜본 결과입니다. 바로 4월 1일까지 조사된 건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41.6%, 안철수 전 대표가 33.8%,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사실 이번 그 국민의당 경선을 통과하면서 제2의 안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난번 첫 번째 경선지였던 호남에서의 압승, 그리고 경선 흥행, 이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 밴드웨건 효과가 되면서 예. 상당히 자신의 주목도를 높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경선 자체가 지금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면서 네. 이 중도표들 중에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네. 거예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자구도 다자구도지만 어떤 식으로든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이 문재인 후보의 대책점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물망에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주목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한데, 문제는 저렇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강한 충성도와 결집력을 갖고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집력을 응집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이제 자꾸 거론을 하니까 민주당의 통민통합위원장인 김홍걸 씨, 아시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데요. 그런 것은 이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방송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황교안 총리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철새처럼 마땅한 후보를 못 찾고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고, 일단 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관이 많고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한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양강구도 현실성 없다. 지금 예. 어차피 단일화 안 될 거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3자구도와 5자구도의 3자구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양자구도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자구도의 가능성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론을 벌이면서 네네. 스포트라이트는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홍준표, 유승민. 그런데 실제 이렇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가 일어난다라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 또한 네.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독립 변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저들이라 하지만 종속 변수 여전히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와 보수정당의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호남 출향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여망들이 워낙 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보수 정당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시도한다는 그 시점이 바로 지지도의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네. 이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되고요. 네, 네. 호남의 민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호남의 40대 이하는 일관성 있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를 해왔고 50대 이상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60대가 상당 부분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단일화 논쟁과 논의는 안철수 후보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양 이사장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하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이 단일화가 되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매우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지율상으로는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기사 얘기 들어보시죠. 그럼 얼치기 좌파 안철수 후보랑은 절대 단일화 안 하실 건가요? 절대는 선임 담배 떼고 가능성 열어두신 건가요? 단일화가 안 되죠. 성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단일화 안 되는 정도예요. 안 된...
자, 또 뭐 네. 재밌는 비유가 나왔어요. 절대라는 게 이제 부사인데 절대는 선임 담뱃대다. 저 선임이 군대 선임입니까? 뭡니까? 저는 절에 계신 분을 말씀. 아, 그 스님의 예, 그 담뱃대. 네. 절에 절. 아, 템플. 네. 경상도 사투리를 해득을 해보면 그게 예. 스님의 담뱃대를 절대라 그런다. 예, 그렇죠. 그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네, 네. 아, 예, 선임이 아니고 이야기를. 스님 담배. 스님.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하여튼 재밌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단일화하지 않고는 사실 뭐 본인이 지금 단독으로 완주해서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완주의 의지가 강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서는 아마도 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그런 그 연대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본인은 지금 자강론을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힘을 키워야 서로 되겠다. 힘을 키워야 예. 된다. 근데 왜 지금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연대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 방금 아까 양영 지사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버티고 있는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호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인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자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측면이 네.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이런 식의 정권 만들기가 정권 교체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강론, 본인이 힘이 아주 강해져서 자신의 지지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빨려 들어오는 그것이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네.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36일만 남은 게 아니라 참 쟁점이 별로 없다. 그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으니까 한 10년 전에 이미 처음으로 나온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연일 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눌까요?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에 대한 문준영 씨의 그 황제 취업, 그다음에 황제 휴직, 황제 퇴직에 대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는 말이 지금 한간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의 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직접 해명할 것인지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해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속 받아주는 것입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네, 지금 오늘 부산 사투리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정호영 원내대표 제2의 정유라 사건이다, 황제 취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저게 뭐 10년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저게 제대로 검증된 거는 저는 검증된 사실은 없다고 봐요. 의혹 제기는 계속 그동안에 있었지만 지금 영순위 대통령 후보 영순위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거지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고마해라고 그냥 내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 의혹 제기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2명을 뽑는데 2명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공고도 2주일 해야 되는데 6일만 했고 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의혹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저걸 그냥 이미 다 밝혔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제라도 좀 저부터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박이라든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고용정보원장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텐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지만 이지 회장이 저축은행에 관계됐을 때 내 동생이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말하지 마라 식으로 독재자적 발상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마 고마해라 하는데 아들 취업 비리에 대해서 마 고마해 하는 거는 제2의 박근혜식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박지원 대표답네요. 그렇게 또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그런 이 발언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보면 상당히 탁월한 아주 이 정치적 감각을 갖고 계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지금 그 취업 비리 자체가 아까 문재인 전 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제 기억으로 2007년도 문재인 이 후보가 당시 청와대의 실장으로 비실장으로 근무할 때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고요. 또 2012년도에도 사실 또 이것이 또 이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의혹이 해소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자체가 이 상당한 또 뭐 영어 실력도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실력으로 충분히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의 그런 아마 검증의 결과였는데 또 아직까지 또 뭐 이번에 휴직 중에 외국에 가서 뭐 인턴 생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명쾌하게 해명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 무시 전략으로 고마해라는 식으로 해서 덮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뭐 최순실 씨의 정유라라든지 이해창 그때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병력 비리에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네거티브 자체가 과연 이 지금 선거판에서 얼마만큼 먹힐지는 공개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명쾌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해명하는 게 온당하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이제 민주당이 약 1시간 뒤네요. 이제 마지막 수도권 경선 투표 시작하는데 여기서 과연 그냥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굳힐 것인가? 역전에 무슨 발판이 마련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